예. 이, 여기는 뭐 어려운 내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는 사람들의 랭크를 전부 매겨서 어떻게 대접을 하는지, 뭘 매기는지.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모든 비용은 조선에서 되는 거예요, 조선에서. 돈 안 받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비용이 상당히 큰 거예요. 큰데 왜 하냐? 이렇게 하는 비용이 군사로 막는 것보다 훨씬 싸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근데 조선에서는 이 비용이 부담이 상당히 컸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뭐 반대도 있고 이제 뭐 했었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그 네,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보면은 대마도주, 이 츠시마는 한 해에 50척을 보내기로 한다. 그다음에 그 플러스 특별한 경우에 또 예외가 있어요. 특송이라 가지고서 특송은 일정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든지 구실을 만들어 좀 전에 보내는 거예요. 이 배들을 한번 보내면 배가 이 조그만 배들이 아니에요. 물건을 가득 싣고 와서 내려놓고 가득 싣고 가기 때문에 이제 돈을 이제 거기서 이제 버는 거죠. 그다음에 각 주의 추장들은 이게 다이묘도 있고 다이묘 밑에 있는 이제 장수들도 되는데 한 해 동안에 1, 2석 보내기도 하고 뭐 합계가 40인인데 뭐 쭉 오는 겁니다. 그다음에 우리나라에 관직을 받은 사람은 한 차례 온다 그랬잖아요. 아까 관직을 줬다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조선에 있는 관직명을 저 줬어요. 종이에다 써가지고 임명을 해주면은 이제 그 관직을 받고서 해적질을 안 하고 이제 한 번씩 와서 인사를 드리는데 인사드리는 게 이게 와가지고 자기 비용으로 오는 게 아니라 이쪽에서 비용 되고 그다음에 선물 받고 장사하고서 가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쯔시마를 거친 사람은 기본적으로 쯔시마 대주의 이 문인을 이제 패스포트를 받은 다음에야 우리나라에 오게 된다고 하는데 이 문인을 이 도인이라고도 불러요. 도인. 그래서 이제 쭉그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가지고서 기본적으로 네 가지 이제 등급이 있는데 일본의 국왕, 이 국왕이 일본의 천황이 아니고 교토에 있는 그 쇼군을 얘기합니다. 쇼군. 쇼군이 보내는 이게 국왕의 이제 레벨이고 그다음에 큰 거추, 이 다이묘 중에 큰 다이묘, 아까 대내시라 그랬잖아요. 오우치 그런 사람이 이 있고 여기 대내가 있잖아요. 그다음 요 사람은 뭐 교국근이 그다음에 호소카와 하타케 야마니 야마나 이런 사람들은 전부 그 쇼군 밑에 있는 가장 높은 급의 다이묘들이에요. 그다음에 이 규슈에 탄다라고 있는 그 원리가 있는데 그 사람은 그다음에 츠시마 그다음에 나머지 사람 이렇게 네 가지 그 랭크가 이제 있습니다. 그래서 오면은 자, 배에는 세 등급이 있는데 큰 배, 작은 배, 중간 배가 있고 큰 배는 40명이 타요. 그러고서 이제 다 정해져 가지고 이제 오는데 어디로 오냐면은 이 삼포로 와요. 삼포. 세 개의 포로 오는데 그러고 오면은 여기서 다 조사를 하는 겁니다. 그 삼포가 어디냐면은 여기 삼포가 이 제포 네이포라고 이제 부르게 했는 여기입니다. 여기에 그 보이시나요? 앙골이라고 썼죠. 앙골 외성. 여기 앙골포라고 있어요. 앙골포. 저도 앙골포 여기 한 두 번 가봤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그 성터가 조금 자리가 있어요. 돌들이 있는. 여기가 가장 중요했던 데입니다. 여기가. 이 앙골포가. 근데 지금 가시면은 이게 좀 옛날 지형이 아니라 가지고 찾기 힘든 게 왜냐면 여기 하도 그 바다를 메꿔가지고 이 지형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중요한 데가 부산포예요. 부산포. 요 부산포는 이 직금으로 얘기하면은 그 부산진 있죠. 부산진. 저기 지금 그 통신사 그 역사관이 있는데 거기입니다. 거기. 그다음에 연포는 이제 울산이에요. 울산.
울산. 이 세 개를 삼포라 그랬어요. 삼포. 일제 오는데, 자, 그다음에 이제 도서 얘기가 있어요. 도서를 지급할 때는 도장을 줄 때는 도장을 견본을 종이에 붙여서 예조와 정교서에 두고 삼포에도 나눠주고 그다음에 그 올쪽마다 가서 그 진위를 살핀다. 이게 도장을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도장을 찍어 가져오는 경우도 있어요. 가져오는데 이게 그 별로 작동을 안 하는 게 전부 유조래, 유조. 유조를 해가지고 오기 때문에 이게 그 거의 뭐 효과가 없었어요, 이게. 근데 맨 처음에는 상하로, 이 줄을 보면 상하로 만들어 하다가 나중에는 그 동으로 만들어 줬다. 그, 이쪽 도서가 어떤 거냐면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런 도장입니다, 도장. 이거는, 찌시마에 이제 준 건데, 찌시마에서 이걸 갖고서 자기네가 문서를 만들어서 패스포드를 만들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의 형태입니다. 이런 형태의 도장을 찌시마한테 줘가지고 찌시마에서 패스포트를 만들어서 주면 그걸 갖고서 조선에 오는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실물은 없어요. 실물은 없는데 가장 비슷한 게 이런 겁니다. 이 도장을 맨날 반을 쪼갰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를 주고 하나를 여기서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것이 찍힌 문서나 이걸 갖고 오면은 대조해서 받아주는 그런 겁니다. 이게 OGC가 OG 아까 OG가 사용했던 이거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는데, 일본에 이제 몇 개 남아있어요, 이런 것들이. 근데 이것이 진짜 조선하고 썼는지 안 썼는지는 확실하게 그 증거는 없지만 이렇지 않았을까. 이건 쇼닛이라고, 이거는 이제 후쿠오카 있는 지역에 다이메가 썼던 겁니다. 그 이 사람들이 이렇게 왜 이렇게 이제 조선에 오냐. 이, 이 무역하는 거, 인삼, 그다음에 뭐 금, 은, 쌀, 다른 곡물, 천, 뭐 이런 것들 이외에 일본서 엄청나게 또 신경을 써가지고 이제 서로 가져가려고 했던 것들이 이런 거예요, 이거. 이거 대장경이라고, 불서. 이 대장경의 완 세트를 갖는 거를 엄청나게 원했어요. 이 조선은 유교의 국가인데 일본 애들 하도 달라 그래가지고서 이 불서를 엄청나게 찍어댑니다. 그래가지고서 줘요. 주는데 일본에 굉장히 많이 가 있습니다, 이게. 가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평생 연구한 사람도 있어요, 일본에. 어디에서 뭐가 있고, 어디 뭐 큰 책이 나온, 얼마 전에 나왔는데, 아주 중요한 연구 중에 하나고, 그다음에 일본은 불교의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걸 이제, 어떻게든지 얻어가는 거예요. 왜 얻어가냐면은, 그때 일본이 불교가 막 퍼지면서 새로 절들이 막 생길 때예요, 엄청나게. 그럼 절이 생기면은, 이 절에, 지금 위상이 서야 되잖아요, 위상. 그 절이, 조금, 그, 격식을 갖추고 위상 높이려면은 뭔가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스토리를 만드는 거예요. 조선서 종 같은 걸 가지고 와가지고, 우린 옛날부터 있었다고. 조선에서 불상을 들고 가서, 우린 조선서에 특별히 온 불상이 있다고, 아니면 우리 지금 절을 세웠지만 원래 있었는데 화재가 나가지고서 안 짓고 있다가 새로 지어갖고 지금 건물은 이렇지만 워낙 유서가 깊은 절이라고 등등 해가서 그 불상이나 이런 종, 그다음에 불화를 이제 갖고 가는 겁니다. 조선에서. 그래가지고 일본에 많이 남아 있어요. 한국보다 저기 지금 남한에 남아 있는 것도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고려 시대 때 불화들이. 자,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쇼군의 사신이 오면은 많이 오지 않았어요. 몇 번 안 왔는데 이 보내는 맞이하고 환영하러 가는 사람들의 또 다, 뭐야, 품계가 정해져 있어요. 랭크가. 그래서 중앙에서 3품 이상의 관리하고 서울에 있는 번역관하고 같이 보낸다. 그냥 추장은 조관을 안 보내고 그냥 중앙에 있는 통역사를 이제 보낸다. 그 다음에 대마도주의 특성사나 다른 데 사람들은 중앙에서 통역사를 보내는 게 아니라 그 지방에 있는 통역사를 이제 보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거죠. 이런 얘기가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딱 삼포에 오면은 어떻게 음식을 먹일 건지 그래가지고서 이, 이 높은 사람이 오면은 음식을 요리를 해서 주고 낮은 사람이 오면은 그냥 쌀어주는 거야. 쌀하고 곡식하고 소금하고 주는 겁니다. 그럼 니네 알아서 끓여서 먹으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모든 게. 그 다음에 국왕의 사시는 이 쇼군이 보낸 이 사시는 아침, 점심, 저녁을 뭐를 먹여야 되는지 그 다 정해져 있어요. 이 아침은 거식 칠과상이야. 그러니까 이게 제가 조사를 안 해봤는데 한 일곱 개가 뭔가 있는 하여간 큰 상입니다. 상. 수행어는 거식 오과상. 그다음에 어, 이 조석바는 요 사람들은 칠첩상. 칠첩상이 뭐냐면 밥하고 국에다가 반찬 그 다섯 가지인데 그 밥, 국, 그다음에 탕 두 개, 그다음에 두 가지 적. 그러면 몇 개요? 이 여섯 개잖아요. 여섯 개. 여섯 개인데 칠첩상으로 썼네.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오첩상. 수행은 오첩상을 준다. 밥 두 가지에다가 탕 두 개, 한 가지 적. 삼첩상. 수행원은 삼첩상 밥하고 국에다가 한 가지 탕을 제공한다. 이런 식으로 주는 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대마도에서 50척을 보낼 때는 이 네이포, 이 25척은 이 네이포, 제포, 웅포. 지금 웅포하고 이제 가까운 데인데 앙골포죠. 지금 거기에 정박하고 나머지 25척은 부산포에 정박한다. 그런 데 있고 그다음에 서울에 올라와요. 국경에 사시는 쇼군이 보내는 사신이 25명이 올라올 수 있다. 다른 다이묘는 15명까지 올라올 수 있다. 그 다음에는 3명. 그 다음에 짐은 몇 개를 갖고 올 수 있는지 이렇게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포에 체류하는 동안에 쇼군의 사신은 연회를 3번을 한다. 그 다음에 다른 다이묘들의 사자는 한 번 한다. 뭐 등등 연회해야죠. 그 다음에 그 연회할 때에 어떤 거를 먹는지, 누가 참석하는지 그런 것도 이제 다 정해져 있습니다. 보면은 이렇게 좀 정해져 있고요. 연회할 때 연회에 참석 못하고 배에 머물러 있는 그 선부들 있잖아요. 선원들한테는 밀가루, 기름, 건어, 생어육, 백주를 준다. 뭐 이런 식으로 전부 정해져 있습니다. 이게. 그다음에 그 삼포에서 서울로 올라올 때는 걸어서 오잖아요. 그럼 올 때도 그 오면서 연회를 베풀어요. 이 경상도에서는 3번, 한 곳은 관찰사가 차리고 두 곳은 수령이 차린다. 충청도와 경기도에서는 한 곳인데 관찰사가 차린다. 이제 쇼군의 사신일 때는 이렇게 하고 추장은 경상도에서는 2곳. 그다음에 그 절도사는 경상도와 충청도에 각 한 곳. 이게 전부 다르잖아요. 이 직급에 따라서 랭크에 따라서 이제 차등을 두면서 이제 대우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 한강에 도착하면은 한강에서 영접을 해요. 영접을 하는데 이제 그때 쇼군의 사신은 뭐 이렇게 상을 차려놓고서 이제 연회를 이제 베풀고서 그 맞이하는데 이때 물품은 예빈시에서 이런 저기 음식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이 고기나 뭐 이런 것들은 사제감에서 제공하고 술은 사원사에서 제공한다. 이게 뭐냐면 예빈시, 사제감, 사원사 이런 것이 중앙정부에 다 부처입니다. 부처. 그 부처인데 이거는 이제 경국대전이라고 있죠. 조선시대 때 경국대전을 보면 이게 다 차트가 나와 있어요. 여기서 무슨 일을 담당하고 뭘 왜 하는지 이런 식으로 자세하게 이제 돼 있고 그다음에 그 술을 조선은 술의 나라잖아요. 술. 그러니까 술을 주는데 국왕 사신한테 3일에 한 번씩 제공해.
뭐 이런 것도 다 정해져 있어요. 그다음에, 어, 이 서울에 머물 때는 그 뭐를 주는지, 그때 뭐 주는 그 객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머무는 객관이 있는데, 이 객관에 어떤 거를 제공하는지. 조선에서 베이징에 여행사 갈 때도 그 중국에서 그 음식을 주잖아요. 음식을 주는데 요리를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 음식 재료를 줍니다. 마찬가지로 조선에서 일본에서 올 때는 이런 식으로. 근데 뭐 그 당시에 잘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콩도 있고 마른 고기, 뭐 조기도 있고 청어도 있고 새우젓, 준치, 생선, 소금, 참기름, 미역, 그뭐 하여간 이 게자가 뭐죠? 게자. 이 차인가? 차, 뭐 이 줍니다. 하여간. 그다음에 이 승려는 조선에 또 식을 해가지고서 일본서는 안 그랬는데 승려라고 고기는 싹 빼고서 줘. 생선을 안 줘요. 생선을 안 주고 대신에 좀 버섯 뭐 이런 거죠. 버섯. 예? 그뭐 바다 풀 이런 걸 이제 줍니다. 그 뭐 그런 거라 할지. 그다음에 어, 요 재밌는 게 뭐냐면 쌀이회를 준다 그랬어요. 이 구호랑이 사신한테는 매일 세 자루씩. 이 횃불이에요, 횃불. 옛날에 전기가 없잖아요. 어디 다니려면 이게 밤에 이제 왔다 갔다 한다는 거지, 서울에서. 그런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짜 왕하고 만날 때, 왕하고 이제 만날 때는 이 왕한테 인사할 때는 이 쇼군의 사신한테는 그 왕한테 이제 숙배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음식을 차려주는데 뭘 차려주는지 이런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한번 보시면은 뭐 어렵게 하나도 없어요. 그다음에 왕한테 한번 그 연회를 받고 그다음에는 이제 예조가 예무부잖아요. 예무부에 또 그 연회를 또 받아요. 그때는 어떻게 상을 차리는지 누가 그 대접을 하는지 어떻게 앉는지 뭐 등등 그 얘기가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명일년 이건 특별한 어떤 명절 같은 날에는 어떻게 또 대접을 하는지. 그다음에 하정은 뭐냐면 가는 겁니다. 갈 때는 또 그 송별련을 또 해야 돼요. 송별련. 송별련을 몇 번 하면 세 번을 해야 돼요. 세 번.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두 번 해야 돼요. 이 등급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때 어떤 음식을 주는지 다 정해져 있어요. 떡술, 과일, 소채, 해채, 말린 버섯, 죽순, 두부, 밀가루, 꿀, 건어육, 생육, 젓, 겨자, 오미자차, 기름, 간장, 초 이렇게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갈 때 빈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또 줘야 돼요. 선물. 이건 공짜로 주는 겁니다. 장사하고 이런 거 빼고 이럴 때 주는 것 중에 가장 높은 게 아홉세라는 게 뭐냐면 이 옷감을 짤 때 얼마큼 촘촘히 짜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명 장삼 한 벌 뭐 이런 걸 준다고 해가지고 쭉 등급 따라 다르고 특별히 주는 또 선물도 있고 그다음에 내려가면은 이제 이 포구에서 삼포에서 머물 거 아니에요. 그때 얼만큼 머무는지 기한이 이제 정해져 있는데 쇼군이 보낸 사실은 기한이 없다. 근데 누구나 그 삼포에서 많이 머물러 오랫동안 머물러 그러는 거야. 왜냐면 공짜로 먹여주지. 그다음에 머물 있는 기간 동안에 뭐 장사도 더 하고 뭐 여러 가지 얻을 것도 얻을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 통제하고 짐은 얼마까지 그 갖고 있는지 그걸 통제를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배가 망가져서 못 간다고 하도 때를 쓰니까 그 배를 고쳐주는 또 그 규정이 있어요. 그럴 때 그 못 크기가 또 다릅니다. 이게 큰 데는 못을 몇 개 주고 어떤 크기를 못을 주고 뭐 등등 이제 그런 게 있고 그래가지고 대선에 못은 얼마고 어쩌고 이런 게 있습니다. 있고 이제 그다음에 이 사람들 오는 길도 정해져 있어요. 어느 길을 그 삼포에서 서울까지 오는지. 근데 이 길들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대개 중령을 넘거나 아니면은 그
상주에서 괴산으로 넘어가는 그 길 있잖아요. 저도 한번 그 운전하고 가본 적이 있는데 여기 큰 고개 없죠. 그죠? 그 조령은 안 갔어요. 조령은 안 가고 중령하고 상주에서 괴산 그 음성 이쪽으로 가는 길인가 라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서울을 가는데 며칠 길이 된다. 그다음에 그 올 때 이 사람들의 그 식량은 어떻게 주는지도 있고 그 이 연회를 풀 때에 어떻게 들어가서 앉는지 왕의 그 내린 수는 어떻게 내놓는지 상대방 수님은 어떤 문으로 들어와서 맨 처음에 어떻게 인사를 하는지 탁자는 어디에다가 두는지 그래가지고 그다음에 왕한테 절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그다음에 이제 술 퍼먹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 연희의 이제 절차고요. 그 길에 올라오면서 관찰사의 연애 뭐 이런 것을 어떻게 하는지 이런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연애가 있고 그다음에 예조 그래서 베푸는 연애는 뭐 어떻게 하는지 뭐 등등 있고요. 그래서 이 삼포에만 그 살게 했어요. 삼포에만 살게 했는데 세 가지 포에만 왜냐하면 여러 군데를 막 가면은 도저히 통제가 안 되니까 이제 그러다가 나중에 1500년도 초에 삼포에서 난이 일어납니다. 난이. 일본 사람 들고 일어나가지고서 조선 관리 막 죽이고 그래서요. 그 통제를 하니까. 그래가지고 그 이후로는 삼포를 없애고 아예 부산 하나로 정해버렸어요. 부산 하나로. 자, 이제 그것이 나오는데 이 당시에 1366년에 조사한 바에 의하면은 이 내이포, 지금 웅포죠, 웅포. 앙골포에 남녀가 일본 사람이 1200여 명 있다. 부산에 330여 명 있다. 연포, 울산에 120여 명이 있다. 이 전부 합하면은, 1530에 1600, 1650이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1600명 이상이 항상 조선에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 군데. 그 인구수가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 법적으로 사는데 이것은 조선에서 이제 매국을 방지하기 위한 그 대책으로서 이제 이렇게 한 거죠. 그다음에 그 일본에서 이 고기도 잡는데 물고기를 잡을 때 어떻게 그 통제를 하는지 그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그 뭐냐면 여기 그 일본서 그 이런 편지가 하나 왔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요때 일본 내부에서 그 쇼군 교토에서 후계자를 둘러싸고서 동서로 갈라져서 싸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한 10년 동안 교토가 다 불타버리는데 거의 이때부터 일본은 히데요시가 16세기 말에 통일할 때까지 거의 100한 20년 정도가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는 그런 전국지대로 돌입하는 거예요. 끝없이 싸우는. 그맨 처음에 100개가 있다가 싸워가지고 10명이 떨어져 나가. 그래서 또 싸워가지고 한 10명이 떨어져 나가. 그런 식으로 해서 마지막에 남는 게 한 놈이 남는 거야. 이제 그게 그렇게 정리가 되는데 한 120, 30년이 걸린 거죠, 일본이. 그 120년을 싸움만 했으니까 나리 지세면 얼마나 잘 싸우겠어요. 그래가지고 그 딱 그 통일자 조선을 친 겁니다. 근데 이게 교대 가면 그 이런 있습니다. 이렇게 딱 그 맨 처음에 첫 번째 싸움이 붙었던 장소 여기에 응인의 난이라고 써 있잖아요. 발상지라고 온이라고 하는데 온인노란 여기에 이제 생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육, 육교에 대해서 약간의 그 풍속을 썼는데 여자의 남자는 귀천에 구별 없이 머리를 묶고 국왕은 머리를 싸매고 뭐 등등 있습니다. 서민들은 흰건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중국 사람으로 와서 거주한 자가 3천여 가구다.
그 사실이에요. 중국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리고 중국계의 후손들이 그 류교의 정치를 장악합니다. 그걸 이제 산발사라고 이제 여기서 했는데, 근데 국왕이 세상을 뜨면 금운으로 관을 만들고, 곽을 이제 돌을 파서 곽을 만든 다음에 매장하지 않고, 그 관을 안 채웠다가 10여 후에 친족과 비빈이 모여 곡하고 관을 열어서 시체를 꺼내어 살을 모두 긁어서 물에 던져버리고 뼈만 관에 돌아 넣는다. 뭐 등등 이런 거랄지 부인이 자녀가 없고 남편이 죽으면 스스로 목을 찔러 남편을 따라 죽는 사람이 열이면 7, 8명은 된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요. 그다음에 일본어를 한국말로 이제 그 한국어로 일본말을 어떻게 하는지 맨 처음에 중국어로 썼습니다. 이 중국어는 다 맞아요. 我是 일본 워드를 그러면 저는 일본 사람입니다 하면은 나는 일본국 사람이다 하면 이걸 일본국 사람입니다를 일본어로 마온 야마토 비추라 할 때 마온 야마토 비추 이게 야마토는 일본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근데 여기 일본 중국어로 쓴 거는 다 제대로 된 거예요. 사람들은 다 중국어로 쓰고 일본말로 하고 한국말로 그 네 지혜지의 요막. 그러면 그거 너 누이가 있느냐? 중국말은 맞는데 일본말은 이게 도대체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일본말이 쭉 나오는데 아 이런 식으로 나중에 가면은 아 텐 하렐라 텐 과리대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더 가면은 재미있는 걸 알 수 있는 게 좀 있습니다. 아 날씨가 덥다 하면 악사. 이게 지금 악사는 무슨 뜻인지 안 되잖아요. 일본어로 악사. 말이 안 돼요. 말이 안 되는데 조금 더 가면은 말이 되는 게 있어요. 이 가을. 아키. 되잖아요. 아키. 하루. 하루인데 파루라고 했던 거예요. 파루. 그래서 일본 말이 좀 있고요. 아, 이 사케인데 사기. 근데 일본어 발음도 물론 그 시대에 따라 좀 변했으니까 당시에는 좀 비슷하게 그 한국어로 표현을 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끝입니다. 그래서 일본어가 이제 쭉 나오는데, 근데 이때 어, 어, 한국에 와서의 통역은 전혀 문제가 없었던 것이 뭐냐면, 이 찌시마 사람들은 한국말을 상당히 잘했더래요. 왜냐하면 거기 사니까 아예, 그 조선에 가서 사니까. 그래가지고 찌시마 사람들하고 주로 통역을 해가지고, 나중에 히데요시가 조선을 칠 때는 찌시마의 통역사를 전군에 배치를 해요, 배치. 그래서 그 앞에서 이제 그 침략할 때 그 통역을 하는데 이제 그런 그 역사도 있습니다. 이 인우잖아요, 인우, 개. 근데 인우 비슷해 이거는 다 개는 돌이 이제 투리. 예. 자 이상입니다.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말씀 듣다 보니까 조선이 굉장히 그 스시마하고 잘해보려고 애를 쓰고 아주 디테일하게 이 확신을 하게 된 뭐 계기도 있고 또 그 내용이 음,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건 조선 생각이고 음, 스시마에서 받아들이기를 이걸 충분히 만족하는가 이게 이제 좀 음, 궁금하고 또 음, 하나는 걔네들 입장에서는 뭐 해주니까 이게 원래 요구를 하는 게 한도 끝도 없잖아요. 음, 그러니까 처음에 이만큼 했는데 뭐 더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더 자주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 이러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민원이라든지 음, 훨씬 이쪽에서는 엄청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하지만 저쪽 생각은 많이 다를 수도 있었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두 네, 번째는 이게 일종의 외교니까 지속 가능해야 되니까 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기로 했으면 계속 화친을 하면 제일 좋잖아요.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제 임진왜란을 뭐 되돌아보면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걔네들한테 우리의 안방을 쉼없이 보이게
안방으로 가는 길과 음, 이 음, 숙속들이 알게 되는 그 음, 시간 동안 음, 오히려 그 침략할 수 있는 계기를 많이 음, 마련해 준 것 음, 같은데요. 음, 그 조선에서 이 화친을 할 때는 이 지금의 화친도 중요하지만 음, 뭐 세대가 지나서 이거를 계속 지속 가능하다고 봤는지 음, 이거에 대한 정보를 계속해서 보여주게 된 거에 대한 어떤 우려라든지 그런 음, 걱정은 좀 없었는지 좀 음. 궁금합니다. 네.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일단은, 찌시마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을 이제 추구를 했고, 그래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모든 행동이나 언어, 뭐, 언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였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익이, 그러니까 만족이 안 되면은 그 사람은 수단이 있었어요, 수단. 그게 뭐냐면 외구지라는, 치는 거예요. 배를 몰래 보내가지고서 약탈을 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도 약탈이 전혀 없었던 게 아니고 간간이 있어요, 간간이. 간간이 있고 아까 포구가 세 개였다가 하나로 줄였잖아요. 그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벌 준다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해서 부산으로 딱 묶어놓으니까 그 다음서부터는 그 외국 침탈이 규모가 커져요. 그래서 그것이 16세기로 가면 몇 번 큰 그 외국의 침탈이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럴 때는 조선에서는 이제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죠. 근데 군사라는 게, 조선의 군사라는 게 그런 큰 외국가 오면은 그거를 깨끗하게 처치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없었어요. 왜냐? 첫 번째, 그 지방에 어디에 그 외구지를 할지 모르잖아요. 그 정보가 들어오면은 군대를 보내면은 시간이 걸려요, 이게. 그다음에 그 군대의 그 훈련이 잘 돼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좀 오합지졸인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딱 벌써 가 보면은 벌써 다 털고서 가버려서 이미 한 발 늦은 경우도 많고요. 그다음에 그 중앙에서 군사를 더 보내지 않을 때 지방에서 수령이 싸우다가 막 죽은 경우도 있고. 자, 이제 그렇게 되면은 조선 다시 어떻게 하냐면은 한 1, 2년 정도는 못 오게 하지만은 또 하게 해요. 왜냐면 이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커질까 봐. 예, 겁나고. 그래서 이게 그 아주 힘든 문제예요. 힘들어요. 그래서 그 조선소는 츠시마를 거의 뭐 인간 취급을 이제 안 했어요. 저 야만이라고 뭐 별가지 용어를 다 써가면서 이제 그 매도를 하는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현실적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 츠시마의 또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얘는 철저하게 이중 플레이예요. 이중 플레이. 조선에 가서는 니네가 대단하다고 임금님의 은혜로 산다고 막 그 아부하고 막 선물도 가져오고 그래서 일본에 딱 가면 일본에 또 아부하는 거예요. 와가지고 그래서 일본의 그 정치 그 이익에 맞게끔 거기에 또 이제 활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형태가 임진왜란을 끝나고서도 계속 가는 거예요. 끝까지 계속. 그래서 이 조선에서는 대처하기 이제 힘들었는데, 그걸 왜 그걸 놔뒀냐? 결국은 제가 볼 때는 그래도 그렇게 하는 게 군대를 유지해가지고서 방어하는 것보다는 비용이 싼 거예요. 엄청나게. 그래서 그거를, 어, 시행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게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그렇게 국가의 운영 체제랄지 지배 시스템이 짜여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걸 뜯어고치기가 이제 힘들었던 거죠. 이미 고착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뭐, 현 상태로 이제 계속 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근대가 되고 츠시마가 이제 완전히 중앙 정부에 이제 흡수가 되면서 일본에 이제 국가 대 국가에 이제 그 대응으로 이제 가게 되는데 이제 그때는 이미 뭐 일본이 엄청나게 강성해져 가지고 끝내는 이제 힘이지가 되고 마는 거죠. 근데 왜구라는 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도둑 집단이 아니라 얘네들이 중국을 16세기 중엽에 아주 완전히 유린을 했다 그랬잖아요. 한참 강성했을 때는 그 집단을 누가 이어받냐 하면은
정성공이라도 있어요. 정성공. 명나라가 망하고서 그 집단을 정성공이 이어받아가지고 청나라하고 싸우는데 그 외국에서 시작된 집단이에요. 그 집단의 규모가 그 군사수가 8만 명 정도, 8만 명, 8만 명. 이 조선은 전국에 있는 모든 군사를 모아야 2만 명 정도, 2만 명. 육군하고 해군 전부 모아야지. 그래서 이 외적이 이게 저기 외구들이 이제 보통 이제 커진 게 아니죠. 그 외적이 왜 이렇게 발생했냐는 일본의 그 이제 권력 시스템하고 이제 관련이 있어요. 이제 그거는 기회가 되면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시작은 그러니까 그 제포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웅천 거기 살던 일본인이 한 거예요. 일본인. 일본인들이 그 좀 제한을 한다고 지방 관리가 좀 센 사람이 내려갔어요. 그 엄격하게 이제 관리하니까 그 불만을 품고서 그 관할을 습격한 거야. 그러고서 막 사람들을 죽이고서 이제 반란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일본인이 이제 찌시마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켰고 이제 그거를 사태가 커지니까 중앙에서 그 더 큰 군대를 보내가지고 진압을 한 거죠. 그러고서 그 찌시마하고 이제 그 협작이 홍상을 이제 끊어버렸어요. 끊어버리니까 찌시마에서 항상 그래요. 그런 일을 당하면 애들이 다시 사진을 보내가지고 우리가 잘못했다고 다시는 안 그런다고 그래가지고서 이제 그 좀 먹고 살게 해달라고 빌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습니다. 조약을. 그럼 조약을 그 맺는데 이전까지는 무역을 이제 허용했잖아요. 무역을 허용하는 거 플러스 매해 쌀을 뭐 몇백 석을 준다 할지 그런 게 있어요. 세삼이라 그래가지고서 공짜로 곡식을 줍니다. 곡식을. 근데 그거를 삼포에 그 난이 일어난 이후에는 그 주는 공짜로 주는 곡식을 이제 줄이고 반으로. 근데 오는 배를 그 줄이고 숫자를 그다음에 거주 지역을 세 군데서 한 군서로 이제 줄였죠. 그러니까 그 완전히 관계를 끊는 것보다는 그래도 나니까 찌심해서 받아들였어요. 그걸. 받아들여가지고 어 이제 글로 다 이제 한 곳으로 모였는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어떤 결과가 생겼냐면 16세기로 가면 중반부터 외국의 큰 규모의 그 노략질이 몇 번이 있어요, 몇 번. 근데 그 규모가 상당히 컸어요. 그래가지고 막 전국을 뒤흔들 정도가 이제 됩니다. 그리고 그 인민대란이 일어나기 그 전에도 그 몇 년 전에도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 왜구들이 침탈해가지고. 근데 그 왜구들이 찌세마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 이 한 곳으로 이제 딱 제한을 하니까 먼저 셋일 때는 이 각지에서 왔잖아요. 각지에서. 이 각지에서 오는 사람들의 통로가 이제 많이 제한이 되니까 그 걔네들을 부추겨가지고 치는 겁니다. 같이. 그래서 뭐 조선소는 당할 수밖에 없었죠. 예치시마는 그 아주 재밌는 동네인데, 그래서 거기는 그 지금도 아마 그렇다 그래요. 사람들이 그 한국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감정이 좀 묘하다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저기, 음, 그, 일본에서 여러 사람들이 오잖아요. 사절이라 그럴까, 음, 뭐, 그런 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조선에서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접촉이 있었을 텐데, 음, 조선에서 살았던 조선 사람들은 그들을 어떻게 봤는지, 그리고 저 같은 사람 굉장히 구경을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다른 사람이잖아. 의복도 다르고. 구경꾼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런 기록들은 아니, 남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있나요? 이 조선은 이 사람들에 대한 기록을 되도록 만에 안 남겼어요. 굉장히 간략하게 하죠. 굉장히 간략하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일본서 당시에 왔던 이 스시마 이런 사람들은 이 식자율이 이렇게 높지가 않았어요. 한문을 행사할 수 있는. 근데 항상 그 스시마나 뭐 일본 그 쇼군이 보낼 때는 항상 승려들이 이제 같이 와가지고 그 이제 기록을 조금 남기곤 했는데 그 기록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많이 없어져 가지고서
자세하게 이렇게 좋은 재미난 얘기를 남겨주는 것이 이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단편적으로 있다면은 일본에서 왔던 같이 이제 왔던 승려들이 남긴 기록들이 이제 좀 있고, 근데 조선소는 기록이 있을 법한데 이 공식 기록에는 제가 거의 없고, 뭐 제가 이쪽 그 분야를 좀 더 파고들면 더 나올지 모르겠는데, 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있을 수도 있는데, 그,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임진왜란때 많이 없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기록이 비교적 굉장히 없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 일탈행위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분명한 거는 계룡산에 가가지고 아까 보였던 그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계룡산에서 갔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계룡산에 저기 자기 가마터에서. 그런 식으로 해서 그 교류도 있었고, 그다음에 삼포 지역에서 그 왔다 갔다 했을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서 거기에는 그 조선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사는 사람도 있고, 뭐 등등 해가지고 소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국제적인 타운이 형성된 곳이 있었다 할까, 뭐 그런 얘기들은 이제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기 외국 이야기를 들으면 음, 서양에 있어서 노르웨이 음, 음, 근처에 음, 바이킹하고 굉장히 바이킹, 겹친 부분이 좀 음, 있고, 근데 음, 바이킹은 조금 더 12세기가라고 까지가 이제 되게 정벌이 됐다고 안정이 됐다고 그러는데, 음, 음. 그런 걸 생각하면서 어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를 이렇게 엄청 싸우면서 살았구나 인류가. 지금은 좀 이제 다른 방식이지만 엄청나게 싸웠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생각이 근데 들어요. 그 원래는 똑같은데, 인간의 행동 패턴이 음, 똑같은데, 인간은 그러니까 이윤이 있으면 행동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이익이 있으면은. 근데 보통 정상적으로 장사를 하면은 그 마진이 10% 정도라고 하면은 그 법적인 범위 내에서 하는 거죠. 이 밀수를 하면은 그 마진이 한 50% 정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위험은 있지만 스머글링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해적지를 가서 그냥 다 뺏어오는 거예요. 강도하는 거예요. 훔치고. 그러니까 마진이 100%예요, 100%. 자기 돈 내는 게 아니니까. 그 대신에 위험은 있는 거예요, 위험은. 위험은. 그래서 이게 항상 여기에 끌리는 부류가 있게 마련해요. 항상 근데 이제 그걸 잘 조직해서 운영을 하면은 세력이 이제 커지는데, 그래서 해적은 유럽도 12세기 끝난 게 아니라 여태까지 있는 거예요, 여태까지. 현재도 있어요, 현재도. 뭐 소말리아 해적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그래 동남아시아 해적도 있고 하는데 유럽도 그, 이 아주 유명한 해적들이 활동하는 게 15, 6세기 이때까지 이제 전개가 돼요. 전개가 되다가 근데 얘네들 약은 게 뭐냐면은 유럽은 이게 다민족 사회잖아요. 그래서 이 스칸디나비아 외적들이 이 스코틀랜드는 영국이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서 아예 정착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 외적, 그러니까, 파이러스가 만든, 해적들이 만든 도시들이 영국에 몇 군데가 있어요. 저번에 봤던 요크 있잖아요. 올레그가 살던 요크도 해적들이 만든 도시야, 이게. 이제 그런 식으로 정착을 해가지고서 자연스럽게 거기에 스며들어가서 그 나라에서 이제 국민이 돼가지고 사는 거죠. 근데 근데 좀 거기도 마찬가지로 음, 그 해적지로 쭉 나가면은 그 마을에서 가족들이 막 환송해. 환송. 왜냐면 갔다 오면은 그걸로 이제 먹고 사니까. 근데 한번 잘못되면 이제 뭐, 잃고, 뭐, 목숨도 잃고 해가지고서 막 울고불고 난리치는데요. 근데 그렇게 당하는 예가 별로 없어요. 그렇게. 왜냐면 워낙 기술이 좋아가지고. 인간은 아주 다양한 면을 갖고 있고 그래서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개발한 게 1906년이더라고요. 음, 만약에 일찍 비행기가 됐으면 이건 해적도 아주 유쾌해서 다행이지. 음, 공까지 했으면 얼마나 음, 잔인한 살육전이 벌려졌을까. 근데 음. 지금 이제 공이.
그죠? 근데 조선은 조선 출신 해적이 좀 적었던 거는 이 조선은 중앙 집권 국가네요. 그러고서 중앙에서 통제력이 비교적 강한 나라예요. 왜냐하면 그 면까지 현령이 그 군 정도 단위까지는 현령이 전부 있었고 전국이 핏줄처럼 행정조직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조선인의 그 해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들은 되게 납치된 사람이에요. 납치된 사람. 그래서 납치에 대해서 일본에 끌려가가지고 해적이 된 그런 사람들이 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서 일본의 학자들이 왜구라 그러면은 왜구가 일본 사람만 아니라고 조선 사람 많다고 항상 얘기하고 하는 이제 그것이 이제 그런 거예요. 자기네만 나쁜 게 아니라고. 해적 기록이 참 없어요. 거의 없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그 사람들 남긴 기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록이 가장 중요하면 잡혔을 때 어떻게 이제 처단을 했는지 그 일단은 그 재판을 또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재판 기록이라 할지. 그다음에 그 쑥대밭을 만들고 갔을 때 그 황폐화된 마을을 기록한 그 살아남은 사람들의 기록이라 할지 뭐 이런 등등이 있고 그다음에 그 관리들이 얘네들 어떻게 처단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저기서 자료를 막아줘 편집한 그런 이제 그 좋은 글들이 있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중국에 많고요. 그다음에 중국의 그 해적 두목 중에는 그 중국서 유능한 해적들의 두목은 뭐냐면 대개 엄마가 일본인이고 아버지가 중국 사람들이에요. 일본에서 태어나고 일본의 해적들의 근거지였어요, 항상. 그 중에는 어릴 때부터 교육을 받고 그래가지고서 그 사람들이 남긴 그 글들이 있어요, 글들이.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주요한 소스가 되고. 그래서 이쪽 연구하는 사람들 중에는 16세기의 해적이 상당히 그 아주 재미있는 토픽 중에 하나입니다. 많이 연구는 안 됐지만 점점 연구자들을 끌어들이는 그런 토픽 중에 하나가 되고 있습니다. 바이킹이 네, 바, 그 바이킹이 만든 음식 문화 중에 하나가 네. 뷔페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각자 이렇게 들고 와가지고 그런데 어, 뷔페 음식이 상징하는 게 그 그러니까 평등하다고 귀족이나 음, 기급이나 이렇게 해적 안에도 지위나 서열이 있을 음, 텐데 음, 음식을 먹는 데 한해서는 모두 다 똑같다. 음, 그러니까 그때 그 바이킹에 대해서 이렇게 어떤 책을 보다가 그렇게 지금 8만 정도 되는 규모를 이렇게 뭐 데리고 있을 수도 있고 또 다양한 계급, 계층, 뭐 히스토리가 다른 사람들을 묶을 수도 있는 그 힘이 음, 보통은 국가나 공동체가 종교가 있다든지 카리스마가 있는 지도자가 있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음, 집단의 역사를 구할 때는 뭐 두 개 정도 뭐 정신문화 이렇게 가는데 바이킹은 지금 기록이 이렇게 이제 그들이 남기지 않은 것도 있고 그다음에 그 구성원들이 아주 그 혼혈이죠, 혼혈. 음,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런데 참 그들의 그 어떤 메커니즘이 없지 않을 거라고 이제 그 어, 굽해가지고 생각을 어, 하게 해보긴 했는데 남아있진 않지만 그게 국가는 사람을 모아가고 유지시키는 게 아니라면은 그 맥락에서 어, 그게 그러니까 요 아시아 바다의 스타일하고 저 이쪽 음, 바다 스타일이 음, 다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바다의 윤리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배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 음, 그래서 아까 주신 말씀 중에 참 그 오랑캐가 만든 도시도 있는데 음, 그러면 이제 아시아 바다에서는 그러기가 참 어려웠을 것 같아요. 음, 여긴 중국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은 점점 더 또 이렇게 이제 그 지방적으로 있다가 중앙으로 가기도 해서 근데 그 주제가 너무 아주 그 음, 재미가 해적을 찾으라 그럼 음. 한번. 네, 네, 너무 그 재밌네요. 제가 몇 년 전에 3년 전인가 그 코펜하겐에 그러니까 덴마크죠. 덴마크의 이제 국립박물관에서 그 운이 좋게 해적 그 특별전을 했어요. 했는데 그 덴마크가 섬들이 많잖아요. 섬들이 많잖아요. 그 저쪽 해안가에 있는 섬이
그 옛날부터 그 바이킹의 일파로 유명한 데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사람들의 일생을 이제 그리고 얼마나 많이 자리를 봐놓고서 그 잘 만들었는지 출발해가지고 어디 가서 싸우고서 그 하는 거를 이제 전시를 하고 책도 사다 놓은 게 있어요. 이게 아직 안 읽었는데. 근데 연구가 많이 됐는데 이제 마지막 그 인상적인 게 마지막 이 사람들이 그 패한 게 뭐냐면은 이 덴마크에서부터 내려가서 어디까지 오냐면 지중해까지 들어와요. 지중해. 그래가지고 지중해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그 아랍 상인도 치고 이제 이탈리아까지 가서 치고 막 그러는데 그 그래가지고서 하도 숙련이 돼 있어가지고서 알짜만 딱 빼가지고 이제 가버리는데 나중에 나중에 이쪽 그 지중해에 있는 정치 그 연합들이 하도 골머리가 아프니까 그 어떤 작전을 썼냐면 들어오게 일부러 허술하게 해가지고 들어온 다음에 들어오니까 어디를 막았냐면 그 저기 그 포르투갈하고 아프리카 그 조그만 그 해협 있잖아요. 그 지브롤타 해협이가 뭐 있잖아. 거기를 딱 봉쇄해버린 거야. 거기를 봉쇄하고서 장기전으로 채가지고 거의 뭐 그, 그 몰살을 시켜요. 몰살을 시켜서 그때 그 전시의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때 웃긴 게 거기 그 바이킹이 그 두목이 있을 거 아니야. 두목이 있는데 그 사람이 거기서 마지막에 죽는데 죽으면서 자기 두고 온 자기 그 사랑한 그 와이프한테 막 그 마지막 얘기하고 막 그거 그리면서 그 하는 그걸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했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게 참 대단하고 왜냐하면 그 마을은 그렇게 해가지고 먹고 살아. 한 번 다 와서 탁 쓸어가면은 1년 먹는 겁니다. 거기 그 동네는. 그래서 그 동네를 제가 가보려고 그 덴마크 간 김에 가보려고 좀 알아봤는데 어우, 너무 멀더라고요, 이게. 쫙 구석에 그냥 쫙 그 저 바닷가에 조그만 그 마을인데 갈 수는 있는데 시간이 너무 걸려가지고서 포기했어요. 근데 그만큼 그 바이킹들이 워낙 악명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연구도 꽤 있고 그 여기저기서 자리를 막아주고서 그 재구성한 그 재미있는 그 전시회도 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류학의 숲으로 초대합니다. 인문세닷컴에서 만나요.